역사상 가장 강력했던 세 제국이 놀랍게도 비슷한 방식으로 무너졌습니다. 스페인, 영국, 소련이 그 주인공이죠. 놀라운 건 이것이 과거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2025년 현재 미국에서도 이 세 나라가 걸었던 것과 거의 동일한 흐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역사의 흐름은 겉으로는 우연처럼 보여도 뒤에서는 일정한 공식을 따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공식은 시대와 국가가 달라도 놀라울 만큼 비슷한 경로를 따라왔습니다. 스페인, 영국, 소련이 모두 거쳤던 7단계의 붕괴 과정이 지금 미국에서도 서서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이미 5단계에 진입했다고 경고하고 있죠. 오늘은 이 7단계 패턴이 어떻게 작동해 왔고 왜 지금 미국에서 그 모습이 다시 나타나고 있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과거 제국의 몰락은 끝난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도 조용히 같은 흐름이 다시 시작되고 있습니다. 제국의 몰락이라고 하면 대부분 전쟁이나 외침을 떠올리실 텐데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초강대국의 붕괴는 내부 경제 문제에서 시작됩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해요. 화폐는 여전히 통용되고 군대는 계속 유지되며 정치인들은 장밋빛 약속을 쏟아내죠. 하지만 뿌리 깊은 곳에서는 이미 균열이 시작됩니다. 돈의 흐름이 꼬이고 생산력이 떨어지고 가장 똑똑한 사람들부터 떠나기 시작하거든요. 1492년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한 이후 스페인은 인류 최초의 진정한 글로벌 제국이 됐습니다. 아즈텍과 잉카를 정복하고 세상에서 가장 풍부한 금과 은 광산을 손에 넣었죠. 1550년경에는 매년 200톤의 은을 본국으로 실어 날랐습니다. 전 세계가 스페인 은화를 갖고 싶어 했고 스페인 레알은 사실상 세계 기축통화 역할을 했어요. 이 시점에서 스페인의 운명은 조용히 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무한정 돈이 들어온다고 믿은 필립 2세는 전 세계에서 동시에 전쟁을 벌였습니다. 지중해에서는 오스만 제국과 맞섰고 프랑스와 이탈리아에서는 영토 확장을 위해 싸웠죠. 네덜란드의 개신교 반란을 진압하고 영국 해군과 충돌하며 필리핀과 아메리카 대륙까지 관리해야 했습니다. 1580년이 되자 스페인은 4개의 대륙에서 군사작전을 펼치고 있었어요. 그 비용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세금만으로는 빚을 감당할 수 없게 되자 스페인은 모든 망한 나라들이 하는 짓을 했습니다. 화폐 가치를 떨어뜨린 거예요. 처음에는 순은으로만 만들던 동전에 구리를 조금씩 섞기 시작했어요. 50% 구리, 그 다음엔 75% 구리로 비율을 높여갔죠. 겉으로 보기엔 같은 동전이었지만 실제 가치는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1600년 즈음엔 스페인 은화에 은이 거의 들어있지 않았어요. 겉모습은 같았지만 실제 가치는 10분의 1 이하로 떨어진 셈이었죠. 상인들이 액면가로 받기를 거부하기 시작했고 인플레이션이 폭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페인은 계속 빚을 졌어요. 1557년 필립 2세 즉위 20년도 안 돼서 스페인은 첫 번째 국가부도를 선언했습니다. 1560년, 1575년, 1596년에도 똑같은 일이 반복됐어요. 40년 동안 무려 4번이나 파산한 거죠. 여기서 스페인 붕괴의 핵심을 놓치면 안 됩니다. 이들은 세계 모든 금과 은을 가지고 있었는데 바로 그것 때문에 망했거든요. 한 문장으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돈이 넘치면 생산은 사라진다. 이것이 스페인의 몰락을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문장입니다. 돈이 넘쳐나니까 굳이 무언가를 생산할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농사를 지을 필요도 없고 배를 만들 필요도 없었죠. 스페인 귀족들은 손으로 일하는 것을 천한 일로 여겼어요. 제조업은 사라지고 농업은 쇠퇴했습니다. 아메리카에서 온 금과 은은 곧바로 프랑스 포도주, 이탈리아 비단, 네덜란드 상품을 사는 데 쓰였어요. 스페인은 단순한 중간 거점이 됐습니다. 막대한 은이 흘러들어왔지만 그들 손에 남은 건 거의 없었죠. 1600년경 스페인은
거의 아무것도 만들지 못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모든 게 수입에 의존했고 그 수입비를 감당하려면 계속해서 은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생산 능력이 사라진 상태에서 은광마저 고갈되기 시작하니까 전체 시스템이 무너진 겁니다. 경제가 침체되면서 범죄율이 폭등했고 마드리드 거리는 거지들로 넘쳐났어요. 생산적인 인재들은 프랑스, 영국, 네덜란드로 이민을 갔습니다. 1640년에 포르투갈을 잃었고 1650년엔 가장 부유한 영토였던 네덜란드마저 독립했습니다. 1700년이 되자 스페인 제국은 껍데기만 남았어요. 크기는 여전했지만 경제적으로는 완전히 죽은 상태였죠. 1세기도 안 되는 시간에 세계 초강대국에서 이류 국가로 추락했고 지금까지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스페인이 무너진 방식은 단순한 역사적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전쟁 때문도 아니었어요. 스페인을 무너뜨린 건 보이지 않는 구조적 문제들이었죠. 제국의 몰락은 이렇듯 늘 내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200년이 흐른 뒤 1900년대 영국을 살펴보겠습니다. 전성기 영국은 전 세계 육지 면적의 25%를 다스렸고 4억 명의 국민을 거느렸어요. 파운드 스털링은 명실상부한 세계 기축 통화였습니다. 모든 주요 무역 계약이 파운드로 이루어졌고 각국 중앙은행은 영국 국채를 보유했죠. 런던은 세계 금융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런데 스페인과 마찬가지로 그들도 영원할 거라고 믿었어요. 강대국은 스스로가 영원할 거라 믿는 순간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1900년이 되자 영국은 전 세계에 군사력을 분산시키고 있었어요. 인도, 아프리카, 중동, 중국, 태평양, 카리브해까지 6개 대륙의 영토를 방어해야 했죠. 비용이 엄청났는데 1914년 1차 세계대전이 터지면서 영국은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그들은 전쟁을 선택했습니다. 1차 대전으로 영국은 400억 달러 이상 손실을 봤어요. 오늘날 가치로 환산하면 1조 달러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대부분 미국에서 빌린 돈이었죠. 1918년 전쟁이 끝났을 때 영국은 미국에 수십억 달러 빚을 지고 있었어요. 파운드 스털링은 원래 금으로 뒷받침돼야 했는데 전쟁 때문에 영국의 금 보유량이 바닥났거든요. 1920년이 되자 영국의 금 보유량은 1914년의 절반으로 줄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25년 전쟁 이전 환율로 금 본위제에 복귀했어요. 영국의 몰락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전쟁 비용이 기축통화를 흔들었다. 이게 모든 문제의 시작이었습니다. 기축통화가 흔들리면 제조업, 금융, 무역이 동시에 흔들립니다. 영국도 이 흐름을 피할 수 없었죠. 무너짐은 조용하지만 치명적인 곳에서 시작됐습니다. 바로 파운드의 과대평가였습니다. 영국 상품 가격이 너무 비싸져서 수출이 급감했습니다. 1931년 더 이상 버틸 수 없게 된 영국은 근본 위제를 포기했습니다. 파운드는 하루아침에 25% 폭락했어요. 세계 기축통화가 자신의 약속을 지킬 수 없다고 공식 선언한 순간이었죠. 영국은 1차 대전 부채에서 결코 회복하지 못했는데 2차 대전까지 터졌습니다. 1945년 전쟁이 끝났을 때 영국은 미국과 캐나다에 300억 달러 이상 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이는 영국 전체 GDP보다 많은 금액이었어요. 전쟁에서는 승리했지만 제국은 끝났습니다. 더 이상 방어할 능력이 없었거든요. 1947년 200년간 영국의 보석이었던 인도를 포기했어요. 그 후 20년 동안 모든 걸 잃었습니다. 1970년대가 되자 대영 제국은 역사책에서만 존재하게 됐습니다. 파운드의 몰락은 계속됐어요. 1940년 1파운드가 4달러 3센트였는데 현재는 1달러 30센트 수준이에요. 세계 기축통화에서 지역 화폐로 전락한 거죠. 이제 현대사로 들어가 볼까요? 마지막 제국 소련입니다. 2차 대전 이후 소련은 초강대국으로 등장했습니다. 핵무기와 동유럽에 대한 광범위한 군사적 통제권, 우주 개발까지 성공하면서 미래는 자신들 것이라고 믿었어요.
45년 동안 미국과 경쟁하면서 군사적으로는 거의 대등한 수준까지 올라갔습니다. 탱크도 미사일도 병력도 더 많이 보유했어요. 소련은 GDP의 15에서 20%를 군사비에 쏟아부었어요. 미국의 3배에 달하는 비율이었습니다. 미국의 기술력과 영향력, 동맹국들에 대응하려면 그럴 수밖에 없었지만 경제 규모에 비해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었어요. 소비에트 경제는 1970년대에 성장이 멈췄어요. 석유 수출로 겉모습은 유지했지만 그 외엔 아무것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소련 몰락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경제가 멈추면 군대도 멈춘다. 이 공식을 피할 수 없었죠. 경제가 멈추면 기술 혁신도 멈춥니다. 그리고 기술이 멈추면 군비 경쟁에서 버틸 수 없게 되죠. 경제는 군대를 먹여 살리고 기술은 군대의 우위를 유지시킵니다. 1980년대가 되자 소련은 곡물을 수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구상 최고의 농토를 보유한 나라가 스스로를 먹여 살릴 수 없게 된 거예요. 루블은 애초에 진짜 화폐가 아니었어요. 국제적으로 교환이 불가능했고 소비에트 국민들조차 믿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루블을 원하지 않으니까 정부는 금과 석유로 외국 상품을 사야 했어요. 1985년 석유 가격이 떨어지자 소련의 금 보유고도 고갈되기 시작했습니다.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습니다. 동유럽이 떠났어요. 폴란드, 헝가리, 체코슬로바키아, 루마니아, 동독이 1년 만에 사라졌습니다. 소비에트 정부는 이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완전히 파산 상태였거든요. 그리고 그 끝은 늘 같았죠. 1991년 12월 26일 소련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됐습니다. 베를린 장벽 붕괴부터 완전한 해체까지 단 900일이 걸렸어요. 전쟁도 침입도 없었습니다. 오직 경제적 붕괴만으로 말이죠. 3만 개 핵무기를 보유한 초강대국이 내부 경제 실패로 무너진 거예요. 초강대국의 붕괴는 거대한 폭발이 아니라 오래된 균열이 마지막 순간 한계에 도달하며 무너지는 과정이었습니다. 이 패턴은 또다시 반복됐습니다. 과도한 확장, 화폐 실패, 부채, 제국 상실, 완전한 붕괴 말이죠. 그러면 지금은 어떨까요? 마지막으로 현재의 미국을 살펴보겠습니다. 역사는 반복될 때마다 조금씩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그 뿌리에는 늘 비슷한 패턴이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의 현재 상황을 살펴보면 과거 제국들이 몰락하기 전에 보였던 징후들이 다시 포착되고 있어 전문가들은 긴장하고 있어요. 문제는 이 변화의 속도가 과거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미국은 80개국에 750개가 넘는 군사기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50개국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있죠. 나토를 통한 유럽 방어, 일본과 한국, 필리핀 방어 공약, 중동에서의 전쟁,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견제까지 모든 걸 다 하려고 하고 있어요. 연간 군사 예산이 8,500억 달러인데 그런데도 부족해요. 1971년 닉슨이 금본위제의 문을 닫았어요. 달러는 완전한 불안화폐가 됐습니다. 2000년 이후 통화 공급량이 400% 늘었고 2020년 이후 발행된 돈의 규모는 미국 역사 200년 전체 발행량보다 많습니다. 6조 달러 이상을 찍어냈어요. 달러는 1971년 이래 구매력이 98% 감소했습니다. 구리를 은화에 섞는 대신 종이를 무제한으로 인쇄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의 부채는 38조 달러에 달해요. GDP의 120%입니다. 이자 지급만 연간 1조 달러가 넘죠. 국방비보다 이자에 더 많은 돈을 쓰고 있습니다. 평화 시에 이전에 빌린 돈의 이자를 갚기 위해 새로운 돈을 빌리고 있습니다. 미국은 더 이상 물건을 만들지 않아요. 디자인하고 자금을 대고 소비는 하지만 생산은 하지 않습니다. 제국은 소비에 중독될수록 약해집니다. 게다가 미국의 제조업 비중은 1960년 25%에서 현재 11%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생산 능력의 축소는 제국 몰락 패턴에서 가장 위험한 신호 중 하나로 꼽히고 있죠. 제조 기반은 중국과 멕시코, 베트남으로 옮겨갔어요. 매년 수출보다 8천억 달러를 더 수입하고 있습니다.
스페인이 은이 유출되는 동안 수입에 의존했듯이 미국도 달러가 유출되는 동안 수입에 의존하게 됐습니다. 제국의 몰락은 생산 능력을 잃는 순간 가속화됩니다. 기관에 대한 신뢰는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어요. 범죄가 늘고 노숙자 문제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마약 과다 복용으로 매년 10만 명의 미국인이 죽어가고 있어요. 국가의 핵심을 떠받치는 고급 인재들도 점점 미국을 떠나거나 더 이상 이 안에서 미래를 만들 수 없다고 느끼는 현상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역사는 경제의 균열이 먼저 벌어지고 그 균열이 결국 사회로 번져 붕괴의 가속 페달을 밟는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경제는 국가 시스템의 토대이기 때문이에요. 많은 분석가들은 미국이 7단계 중 5단계 수준의 징후를 보인다고 평가합니다. 소련도 완전히 붕괴되기 전까지 5단계였고 영국도 마찬가지였어요. 6단계는 조용하게 시작됩니다. 달러 말고 다른 걸 써도 되지 않을까라는 작은 의문에서 출발하죠. 하지만 변곡점은 그렇게 찾아옵니다. 처음엔 아무도 위기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움직임은 이미 시작돼 있죠. 처음에는 몇몇 국가들이 결제 통화를 바꾸고 일부 무역에서 달러 사용을 줄이는 식으로 진행됩니다. 하지만 이것이 반복되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달러가 천천히 그리고 확실하게 미국으로 되돌아오기 시작합니다. 미국은 초기 징후들을 보이고 있어요. 브릭스 국가들이 대안을 개발 중이고 중앙은행들이 금을 매입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위안화와 루블로 거래하고 있죠. 7단계는 느리지 않습니다. 어느 날 아침 은행 앱을 열었는데 환율이 급등해 있고 뉴스에서는 연달아 국채시장 경색 소식이 쏟아지는 것. 위기는 이렇게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모습을 드러냅니다. 어느 날 갑자기 환율이 흔들리고 국채 금리가 튀고 신용 등급이 떨어지면서 모든 것이 연쇄적으로 무너집니다. 통화 위기에서 부채 위기로 그리고 정치 위기로 이어지는 이 순서가 단 며칠 만에 연달아 일어날 수도 있어요. 붕괴는 역사적으로 갑자기 찾아온 사례가 많았습니다. 소련은 900일 만에 초강대국에서 존재하지 않는 나라가 됐어요. 영국은 20년 만에 제국을 잃었습니다. 기축통화가 실패하고 부채가 감당 불가능해지면 통화는 우아하게 쇠퇴하지 않아요. 세계 제국이 모두 이 패턴을 따랐습니다. 스페인, 영국, 소련 모두 자신들은 특별하다고 믿었어요. 자신들은 다르다고, 그 법칙은 자신들에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항상 틀렸습니다. 이 원리는 감정이나 예외를 두지 않습니다. 숫자가 무너지면 시스템도 함께 무너지죠. 수입보다 지출을 더 많이 할 수는 없고 생산 능력 없이는 제국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패턴이 말해주는 건 위기가 이미 시작됐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순간은 늘 빠르게 거의 한순간에 찾아옵니다. 2020년 이후 미국은 모든 단계를 가속화하고 있어요. 더 많은 돈을 찍어내고 더 많은 빚을 지고 군사적 책임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지금 그 방향으로 더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분석도 있어요. 어쩌면 탈출구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르죠. 스페인과 영국, 소련이 하지 못한 걸 해낼 수도 있어요. 개혁하고 재건하고 회복할 수도 있겠죠. 이번에는 정말 다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그렇게 쉽게 말하지 않아요. 강대국은 쉽게 무너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역사는 언제나 내부의 균열에서부터 변화가 시작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전문가들은 지금의 미국에서도 과거 제국들이 남긴 패턴과 비슷한 신호들을 찾아 경고하고 있습니다. 제국은 위기 속에서 방향을 잃기도 했고 때로는 그 속에서 새로운 길을 만들어내기도 했어요. 미국의 미래 역시 외부의 적이 아니라 스스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하지만 그 반복을 넘어설 수 있는지는 결국 지금의 선택이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